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 2부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건, 사고 혹은 사안들에 대해서 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는 바로 정법 승부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김성수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조금 맛배기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상상이 가능한 범위 내여야지 이게 그래도 좀 많이 나왔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1조 3,808억 와 재산 분할 이 정도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거 SF 소설보다 더해요. 내일 외계인이 올 것이다. 이거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역시 1조라는 금액이 상당히 이제 경악스러운 금액인데 사실 이제 노소영 관장이 청구한 금액은 2조입니다. 2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는 거의 한 600억 가량만 인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했던 게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SK 주식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 또 여기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인 경영 활동에 무용적인 도움을 줬다라고 판단해서 이 주식을 이제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지금 이제 거의 35%가 인정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1조가 넘는 금액이 나온 겁니다. 김성수 변호사님은 어디에 집중해서 보셨어요? 네, 저는 재산 분할 금액도 굉장히 커서 그 부분도 봤지만 위자료가 20억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인데 정신적 피해라고 한다면 이혼에 의한 정신적 피해입니까? 아니면 그 배우자의 어떤 또 다른 다른 어떠한 행위로 인한 그겁니까? 예, 이 위자료라는 것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피해를 입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것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고 싶다. 이게 위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 통상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당한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범위가 3천만 원 또는 5천만 원까지 초과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 1심에서 1억이 나온 것도 저희가 꽤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20억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앞으로는 이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 자체도 상향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굉장히 조금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재산 분할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많으면 당연히 분할 액수도 많겠죠. 그런데 지금 위자료와 같이 어떤 정신적인 문제 이런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더 받고 돈 없는 서민들이 정신적 충격을 덜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정 수준을 좀 지켜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얼핏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번 재판부의 판시 이유를 조금 보면은 약간 납득이 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사실 최 회장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 김희영 씨와 계속적으로 내연 관계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언급한 내용이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억 가량의 금원을 썼다라고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200억을 썼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재산의 200억이라는 거는 노소영 관장과의 혼인 관계에 있는
돈인데 그거를 200억을 쓰고 노소영 관장한테는 생활비득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런 측면을 살펴보면은 20억이라는 게 200억의 10%라고 본다면은 그렇게 낮은 액수는 높은 액수는 아닌 거죠. 그래도 뭐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대법원 상고는 당연히 양측 다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고를 하게 되면 이게 항소심까지는 1심이랑 항소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인데 이제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법률 적용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만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이제 법리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양측 다 조금 첨예하게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휴 참. 근데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저는 이게 제가 뭐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아까. 예. 그러면은 이거는 좀 두고 보고 우리가 또 다른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정말 그 얼차려라고 얘기를 하는 이 군에서 그런 그 얼차려를 받던 중에 사망한 훈련병 소식. 이게 이제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규정을 어긴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대한육군 군기 관련 규정에 보면은 군기 훈련 실시 요령하고 대상 그리고 부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법 역시 1, 2병, 2병하고 1병 그리고 상병하고 병장도 딱 나누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육군 규정상 그 군기 훈련을 시킬 경우에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는 이등병은 걷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걷기의 거리도 1회에 1km로 한정을 해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8구표평일에 이등병 기준으로 20회까지 최대 4세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군인권센터에 따르면은 그 이 숨진 훈련병이 당시 수차례 건강 이상 신호도 있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규정을 넘어서 이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 뛰기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거죠. 관련 규정을 당연히 위반을 했으면 이 소위 말하는 지휘관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사망 사건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관할상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경찰로 이첩이 되고 군과 경찰에서 이제 합동해서 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죄명 같은 경우에는 이 만약에라도 이 행위 자체가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군형법 62조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이 업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대장의 업무인데 이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게 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사도 성립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뭐 상해치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만약 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떠나간 이 훈련병의 이 가족분들이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 떠나간 부분에 대해서 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사 손해배상의 청구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군 내부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 여부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징계 여부에 대해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방향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혹행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망한 병사가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뭐 이런 의심 증상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가혹행위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해묵은 유해증이라는 게 무리한 운동 아니면 과도한 체온 산성으로 일어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 2012년에 그 육군에서 야간 행군 중에 숨진 훈련병도 해묵은 유해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얼차려 받다가 쓰러진 훈련병이 해묵은 유해증으로 사망한 게 확인이 되면은 아마 그 이제 이 가혹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초동 대처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런 증상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대 내에서 수액을 맞췄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옮겼는데 사실은 뭐냐면 원래 부대에서 헬기를 통해 좀 더 큰 병원에 직접 이송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차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이 판단의 영역에 관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초동 대처에 대해서 또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예, 일단은 이 사망 원인이 아직 뭐 정식적인 부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검 결과를 봐야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라도 뭐 지금 이야기가 나도 횡분근 융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사망의 원인이고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이제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이 판단에 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는 뭐 이제 명백하게 밝혀진 부분은 의무대에 갔다가 의료원에 갔다가 상급병원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떠한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뭐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인지 이런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그 지휘관에 대한 신상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라는 이런 점도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지금 그 사실 이제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간 이제 그 남녀 갈등 쪽으로 이제 조금 몰아가는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일일이 이제 신상 이렇게 이제 뭐 협의 사실이 아직 인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뭐 피의자다 해가지고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하게 되면은 향후에 이제 그 개인정보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지휘관 쪽에서 소송을 거기에 댓글 단 사람들이나 그 자기의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고소하면 그 고소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근데 하여간 요새는 참 그런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게 사실은 신상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안타까운 젊은 목숨이 왜 쓰러지게 됐는가 이 부분에 집중돼야 되는데 좀 신상 정보 이 문제로 또 이게 가지쳐 나가면 사안의 성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민희진 대표가 있는 어워드 그쪽이 지금 사실상 그 해임 못하도록 오늘 법원 판결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가처분 선고가 났죠. 내일 주주총회인데 그 가처분이 무슨 가처분이었냐면은 그 하이브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가처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 그 이제 이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물론 이제 배신 행위에는 해당할 수도 있지만은 이 배신 행위가 업무상 배임까지 갔냐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배신하고 배임은 얼핏 보면 배신이니까 둘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독립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있는 건 맞다. 그런데 이게 실행에 나가지는 않았지 않았느냐라고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 행위는 있지만은 배임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이브 이제 만약에 이제 내일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할 경우 이제 그 이제 대표이사로서 이제 대표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니까 본안에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하이브의 이제 의결권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하여서 긴급으로 하이브 의결권을 막았습니다. 간단히 얘기한다면 아니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두 분은 참 뭐 이렇게 사표 넣고 다니는 입장은 아니신데 아니 월급쟁이 중에 사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몇십 년 있으면은 한 3번은 반드시 내려고 생각하는 생각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표를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곧 배임은 아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사표 이야기 나오니까 저희도 뭐 마찬가지로 아니 그 월급은 아니잖아요. 월급쟁이는 아니시잖아요. 월급 받으세요? 변호사마다 좀 다른 부분이라 그래요? 제가 언급하기가 예. 좀 그렇긴 하지만은 예. 어쨌든 또 이게 기밀을 제가 여쭤보네요. 예. 이게 이제 그 배임에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그걸 혼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 부분을 배임으로 넣을 수 있느냐라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임을 하려면 재산상 손해를 또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재산상 손해에서 입증을 하기가 좀 애매한 사안이다 보니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브하고 이 어도워 이쪽에 있어서의 이거는 굉장히 이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 좀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이제?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민희진 대표 측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의 근거로 제시를 했던 게 주주간 계약이 있고 이 계약에 의하면 2023년 11월부터 5년 동안은 이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이 하이브에서 주주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외 사유로 만약에라도 민희진 대표가 뭐 배임이라든지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런 경우를 이제 예외 사유로 두고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가 뭐 이런 배신 하이브에 대한 배신을 했지만 뭐 어도에 대한 배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일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사들이 지금 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까지 금지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해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다른 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사를 선임하면 또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에 대한 뭐 이런 직 변경을 또 검토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국면이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자신에 있어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부 플러스 다른 이사들의 문제까지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그럼 내일 또 싸움 엄청 나겠네요. 예? 왜 나의 권리 행사를 막느냐 막 이 얘기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이브 측에서는 사실 법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제 절차적인 법적인 절차를 통한 네. 이의는 할 수가 있겠지만 뭐 내일 행사장에서 의결권을 내가 행사하겠다 이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그러니까 다른 이사들에 대해서 해임을 하게 되면 그 이사회 장악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런 분쟁이 있는 동안 그 뉴진스는 계속 어도어 소속으로 남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이브 일단은 예.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어도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면 어도 소속으로 계속 남아 있겠죠.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도의 지배를 통해서 뉴진스를 자신의 레이블로 데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을 보자면 어도 소속입니다. 어도우 소속이군요. 아니 소속사도 이게 김호중 씨 문제 보니까 한순간에 막 끝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거의 그 생각 엔터테인먼트 그쪽은 거의 이제 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뭐 대표이사를 변경하겠다고 했고 또 나머지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또 지위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어쨌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은 뭐 이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계속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 이 엔터테인먼트 이 소속사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이러면 법인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이게 또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김호중 씨가 지금 이제 이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이분도 이제 보석 같은 거 신청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이제 뭐 보석은 이제 재판으로 기소가 되어 오늘 송영길 전 대표는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네. 송영길 선화부당 대표죠. 그래서 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구속 적부심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지만은 현재 이제 그 영장 판사가 이야기했던 사유가 해소가 되지 않은 이상은 사실 구속 적부심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다만 이제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으로 기소가 되고 난 뒤에 재판 절차에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석에 뭐 조건부 보석도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뭐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면은 보석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명인들이 이 구치소 가면 독방 써요? 지금 보도가 나오는 것은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 독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 부분이 뭐 반드시 사용하는 뭐 규정이 있는 것 아닌 것 같고 구치소 내에서도 혹시나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독방이 아닌 다른 수감자들과 같이 방을 사용하게 했을 때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 부분 염려를 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게 뭐 유명인이라고 반드시 독방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 뭐 이런 논란이 더 발생할까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독방을 잘 안 주죠. 뭐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수용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수용자들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나머지 수용자들에 대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방 사용의 특혜다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헌정 사상 첫 번째 검사 탄핵 발의가 됐었죠. 근데 이것이 헌법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기각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사건이 이제 이 안동환 검사가 이 유성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성 씨 관련 사건에서 이제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 유성 씨가 중국 국적의 그러니까 중국 국적의 동포고 그리고 북한에서 살고 있다가 탈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저희 한국에 있으면서 서울시 공무원을 2011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민 관련 업무를 하게 되는데 2013년에 이 유성 씨가 이 간첩 행위를 했다. 이런 탈북민 관련 이런 정보를 북한에 넘기는 이런 간첩 행위를 했다. 그리고 또 뭐 사기라든지 여권법 위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이 간첩 혐의 관련해서 이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에 대해서 단순히 뭐 이 국내적인 쟁점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 뭐 출입국 기록 이런 부분까지도 위조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비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많은 일이 있었고 결국에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그 간첩 혐의가 최종적으로 2015년에 무죄가 선고가 되기 직전에 2014년에 이 안동환 검사 측 그 검사 그 실에서 이 사건을 이유성 씨 관련해서 대북 송금을 한 혐의 관련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소 부분이 왜 문제가 됐었던 것이냐면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당초에 이 다른 검사실에서 이 부분은 이제 가담한 것은 맞지만 초범이고 하니까 기소유예라는 결정을 했었거든요. 이 예. 기소유예라는 것이 검찰에서 수사를 했을 때 죄는 되는데 재판에 올리지 않겠다. 이게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 판단을 했었는데 다시 기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이제 쟁점이 나오게 되고 공소권 남용을 해서 이 부분 무죄가 결국 최종적으로 선고가 되는데 이 부분 이렇게 무죄가 선고될 정도로 공소권을 남용한 행위 자체가 이 검사가 이 공무원법이라든지 국가공무원법이라든지 검찰청법 그리고 직권남용 이 세 가지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탄핵이 이제 의결이 됐었고 이에 대해서 5대4로 탄핵이 기각됐다는 소식입니다.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계속해 보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동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꼭 이루고야